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수기입니다. 자, 정말 많은 이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 장단점도 함께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는요, 공급 대책이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커버 스토리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커버 스토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만 1,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인데요. 사정이 이렇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월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81.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다는 것은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서울 등 도심 지역 주택 공급 확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역세권,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준공업 지역 개발, 신규 택지 확보 등을 통해 최소 20만 가구 이상의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은 이 공급 확대 방안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뭐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주택 공급 방안 어떻게 좀 되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과연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여론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번 주 아마 금요일 정도, 1월 5일 정도에 공급 대책 발표 예정이다라고들 지금 나오는 얘기들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자, 실제 2021년도 들어와서 정부가 지금 부동산의 정책 방향은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쪽으로 좀 턴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피부로 좀 느끼실 텐데, 자, 실제 그러면 자, 2021년 부동산 정책 중에 이제 공급 확대. 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좀 만족과 또 수요를 억제할 것이냐라는 측면으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2018년도 12월 21일 날짜 기준으로 정부가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이라고 하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바로 이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에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금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2020년 8월 4일 날 이 서울권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거지 택지 개발을 통해서 만드는 반면, 자, 요번 8월 4일 날 발표했던 내용은 서울권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안에 유휴지 땅이라든가 기존의 역세권에 고밀도로 가는 방향으로 발표를 했고요. 자, 이게 지금 앞으로 요번 2월 5일 날 지금 발표할 예정인 내용들인데, 자, 이 부분은 수도권보다는 서울권에 조금 더 집중돼 있고요. 자, 여기 하나 변수가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 어느 만큼을 완화시킬 거냐라는 내용이 솔직히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보궐선거가 있는데, 자, 지금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뭐 슬슬 꺼내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좀 완화를 할까라는 내용이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한번 좀 주의 깊게 기울여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항상 부동산 얘기하면 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항상 사이클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사이클을 보면, 자, 대부분의 기본적인 수요 억제 타이밍 때에는 자, 가격이 일단 상승을 하고요. 자, 공급 정책, 특히나 대규모 공급 정책을 하는 시기를 놓고 봤을 때에는 자, 이게 하락이라기보다는 결국은 평평한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컨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규제를 했다가 자, 금년도 2021년부터 정책이 현재 기준으로는 공급 쪽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자, 금년도까지는 바로 하향 안정권을 잡는다라는 얘기는 조금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2, 3년 뒤에는 충분히 안정권으로 간다라는 전제를 보는 게 일반적인 의견들인데, 자, 과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요, 기본적으로 대출, 결국은 돈줄을 옥죄하는 거, 거기에다가 규제를 통해서, 지역을 규제를 통해서 바로 세금에 대한 세금을 중과라든가 과다시켜서 결국은 자금이 없는 분들 함부로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부분을 쉽게 접근 못하게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 수요 억제 정책을 했던 이 반면에 자, 금년 2021년부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를 한 배경도 바로 이 공급 쪽의 컨셉을 가고 있는 바로 그런 변화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실제 현재 기준으로 요번에도 지금 1월 15일 날, 5일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공공 재개발을 뭐 8곳인가를 선정을 해서 자, 일단은 첫 발을 공공 재개발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자, 그런데 3기 신도시도 일단 2018년도에 발표는 했지만 이 대부분요, 이거는 한 빨라야 3년, 4년 뒤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빨라지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요런 유휴지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보통 요번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 중에 역세권 고밀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것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보니까 실제 이런 쪽으로 공급되는 양으로 보면 충분히 공급은 어느 정도, 특히 서울권 기준으로는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자, 변수가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 특히 택지 조성을 통해서 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청년층이라든가 뭐 공공임대, 특히 신혼부부들 이런 상대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만족은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은 나옵니다. 실제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쪽으로 턴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이것도 변수가 요번에 아마 이 보셨던 흑석 2구역이 선정이 됐는데 실제 조합원들이 지금 반대쪽으로 지금 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이 제대로 잘 끌어갈 거냐, 이것도 솔직히 변수다라는 부분으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연 이 공급 정책, 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실제 지금 공공개발이라고 해서 공공이라는 얘기는 정부가 참여를 하는 부분인데, 자, 이게 과연 시장 흐름상 정부만 참여해서 될 일이냐, 실제 이게 과연 민간 쪽에서 참여를 해야지 공급 확대가 확실히 턴이 되는데 아직은 민간 참여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하나의 변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주택 공급은 하지만 수요 억제 측면에서 공급을 하면서도요, 절대 개발 이익을 절대 함부로 쉐어를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발 이익의 90% 정도를 정부가 환수를 해가니까 사업성 없는 공급, 과연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가 정부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요게 금년 뭐 1월 달 1년 기준, 2년 기준이 아니라 최소 5개년 기준으로 꾸준한 공급 정책이 유지돼야지만이 앞으로 3, 4년 뒤에는
가격 안정권, 부동산 안정화 시기가 온다라는 점도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현재 기준에서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안 풀었습니다. 바로 이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그 중에 하나가 세금과 대출인데, 자, 이게 무조건 옥죄인다고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안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좀 풀어줄 거는 풀어주면서 가셔야 되고요. 자, 이거 재건축 쪽에서 재개발 쪽에서 항상 이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도 좀 더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 자, 요게 요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공약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공공임대율 기준이 뭐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 공공임대 비율 높게 하는데, 제가 볼 땐 이거는 공공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개인 임대사업자를 좀 활성화해서, 자, 실제 우리나라의 주택 렌트 비율을 좀 높인다 그러면 사업성도 되면서 주택에 대한 공급, 이게 자동으로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만 바라만 볼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자, 서울권, 아직도 서울권, 역세권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돈이 되는 지역 틈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특히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 지역은 무조건 노려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아직도 그렇습니다. 거주 쪽이냐 투자 쪽이냐를 이게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거주하시다 보면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받고 세금 줄이고 뭐 이런 기준으로만 봤다 보니까 실제 돈이 되는 쪽이 아니라 내가 거주 만족도를 우선으로 가니까 실제 이렇게 돈이 되는 지역을 벗어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포트폴리오의 시점, 그리고 목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지금 가장 큰 지금 변수입니다. 과연 이제 공급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가격 안정권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3, 4년 뒤에는 충분히 가격이 상승보다는 안정권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장 흐름을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급은 아직은 과잉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수요 억제와 공급에 대한 이 밸런스를 보시면서 타이밍 반드시 좀 지켜보시면서 하시라는 얘기 드리니까 이런 점들 지금 물론 아직은 금년 2021년도 정책 제가 볼 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검토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공급 확대가 된다면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몇 년 동안 좀 잘 유지가 된다면 안정권을 또 기대해 볼 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흐름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 재테크 매거진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594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저희 실제 사례를 통해 재테크 팁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리포트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부동산 투자 사례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56세 직장인이신데요. 이번 사례자님께서는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투자를 하셨는데요. 감정가 3억 7,400만 원인 단독주택을 1억 9,100만 원에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또 저렴하다고만 좋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경매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라는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성공은 좀 한 케이스인데, 자, 어떤 측면으로 또 성공을 했고, 또 어떤 점에 대해서 또 검토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분 뭐 나이 기준으로는 이제 은퇴를 좀 바라보시는 분이긴 한데, 자, 이게 지금 서울 뭐 수도권 안에서도 역세권 이런 게 아니고요. 파주입니다. 단독주택 경매를 했었고요. 자, 감정가가 3억인데 낙찰가를 1억 9천. 자, 그럼 이게 대략 한 50% 정도. 그러면 이게 표현이 반값으로 사들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감정, 거래라든가 시세 대비 50% 싸니까 수익은 많이 벌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자, 2010년도에 경매 들어가서 대지
약 한 507제곱미터, 뭐 기준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한 200평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단독주택 2층이면서 자, 목적 시세차익과 개발용 투자인데 자, 여기 바로 근처가 이게 문산, 파주, 바로 여기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워낙 지금도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그리고 이 군사보호시설 해제한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의 토지들이 해제가 되는 거를 알고 하셨을까 모르고 하셨을까라는 거 제가 볼 때 분명히 기대를 하고 알고는 가셨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 자, 현재 기준으로 어쨌든 낙찰가 기준으로 감정가 대비 50%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일단 성공한 케이스. 여기에 대지가 지금 153평. 상당히 지금 넓은 토지를 또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수가 기준으로 이때 낙찰가가 평당 기준으로 125만 원이었는데 자, 현재 주변 시세 뭐 한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되니까 물론 서울권 따지면 뭐 몇천만 원 하는 토지들 많습니다만 자, 여기 파주 제가 보기에 점점 토지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충분히 이분 입장에서는 성공한 투자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데 자, 이 케이스 과연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거 웬만해서는 일반적인 거래로는 어려운데 바로 이 경매를 통해서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매 얘기를 하면 다들 경매면 무조건 다 싸게 사고 좋은 줄을 아세요. 자, 그래서 실제 경매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니까 자, 경매 최고로 싸기 때문에 경매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무조건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입찰에 들어가는 입찰 수, 이게 결국은 경쟁자라고 하는데 결국은 경쟁이 많아지면요. 최저 낙찰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가보다 감정가 100%보다 더 높게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는 경우도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경매. 아이 뭐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안전할 것 같다. 그래요. 뭐 입찰하는 거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안전한 것 같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 과연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이라든가 경제성 분석 없이 덤비시는 분들 이거 100이면 100 지는 게임입니다. 무조건 안전하다? 아니다.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자, 정부의 규제 정책에서 좀 자유로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 이것도 법원에서 나온 경매이기 때문에 자, 이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도 경매에서 나와서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일반 내가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거주 조건 뭐 이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로운 거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거를 일반 거래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와서 낙찰받았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거는 솔직히 규제 정책에서 좀 벗어나 있어서 혹시라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있는 그런 해당 토지를 그래도 투자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경매 쪽을 보시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선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과연 경매라는 게 시장 흐름, 경기, 부동산 경기가 됐지 아니면 시장 경기가 될지 이런 데 무관해서 무조건 수익이 되느냐?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실제 호황기 때와 불황기 때 아시겠지만 불황기 때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요.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황기 때에 경매 쪽으로 들어가셔야지 좀 더 50% 반값 같은 것도 행운으로 잡을 수 있는 거지 호황기 때 들어가셨다가는 이거 반대가 된다는 얘기를 또 드리는 거고 자, 이게 상식 무조건 돈을 벌까요? 이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요. 본인이 조금 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하셔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이거 전문가 통해서 하시라는 얘기 꼭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간단한 얘기 좀 드리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서 이게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권리 분석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등기부거든요. 자, 등기부에 표시되는 거와 표시 안 되는 거. 자, 표시되는 건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건 다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표시 안 되는 거. 자, 법정지상권, 유치권, 선순위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원에 가서 열람 다 하시고요. 그 해당 물건지 주소지 가서서 실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확인 안 하시고 덜컥 입찰하시는 분 이거 큰일 납니다. 여기에 이 말소기준 권리라 그래서 아시겠지만 낙찰받은 금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말소기준 권리에서 특히나 인수하는 거 있죠.
낙찰받고 나서도 인수하는 건 이게 예를 들어서 금액적인 비용이 발생할 땐 이거는 낙찰가 내가 받은 금액에 플러스 비용이 생기니까 이건 완전 손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꼭 분석을 통해서 선별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이거 상식적입니다. 투자할 때 당연히 권리 분석 철저하고 현장 답서 해야 되고 자금 계획, 시장 흐름, 시간 급하게 하실 거 아니라는 이런 부분들 상식적인 얘기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좋은 돈이 되고 수익이 나는 경매 물건 찾는 거. 자, 이거 처음부터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무조건 돈 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표 설정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요. 자신이 가능하면 아시는 좀 지역을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 또 반복해서 드리고, 자, 경매 신청자 1순위이고 제1금융권. 이거는 일단 금융권에서 대출해준 그런 물건들은 일단 어느 정도는 안정권. 일단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돼 있는 물건들이고요. 감정평가도 좀 더 저평가돼 있는 거, 그리고 등기부상의 채무 설정액이 좀 많은 거. 이유는 이게 작으면요. 분명히 경매 나왔는데 경매가 취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는 무조건 내가 낙찰받아야 된다고 들어갔다가 이거 없어져 버리거든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액도 그렇고 임차인, 특히 보증금이 많은 것을 해야 나중에 들어가는 내 자금, 이 보증금이라는 게 결국 전세자금이거든요. 전세자금으로 들어가야 내가 들어가는 돈이 작아진다라는 이런 차이들.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검토하시고 좀 안전하게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해서 이 무턱대고 도전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꼭 전문가와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특별한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담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요. 재테크라는 멘트를 꼭 써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고민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현장 포커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보시죠.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소형 주거용 오피스입니다. 대전 중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8,800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대전광역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중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아무래도 관공서도 밀집이 되어 있고 상업지구가 많이 좀 위치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자세한 현장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자, 첫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현장 포커스. 바로 이 현장 대전에 이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소형 오피스인데, 자, 오피스 안에서도 이게 저희는 이제 상업용이라고 하는 이 현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주택 규제하는 거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다라는 걸 좀 일단 인지를 하시고요. 자, 위치상으로는 중구청역, 바로 이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여기가 중구청역이고요. 실제 여기에 중구청 관공서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건데, 바로 밑에 여기 대전에서도요, 대형 병원, 요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자, 성모병원이 여기 있고요. 충남대병원이 또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바로 이러한 현장 주변에 결론적으로 1, 2인 임대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라는 점. 두 번째는 바로 또 밑에 쪽에는요, 이 대흥 4구역 주택 재개발이 지금 이제 공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철거 작업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만큼 주변 자체가 노후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변모되고 있으면 결국은 결국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단순하게 이게 노후돼 있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에 대전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자, 이미 여기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대전고 아주 명문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전에서도 명문 학군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입지적인 변화가 있고 임대 수요가 충분히 있고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자, 서울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 이런 요소들만 보신다 그러면 입지적인 장점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실제 지금
임대 수요가 한 10,000명 정도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자, 일단 주변 바로 성모병원, 그리고 충남대병원, 그리고 기업체까지 있고, 또 여기가 중구청, 관공서가 있는데 구청 직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세무서, 뭐 중간 이 소방서고 경찰서고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거기에 역세권이니까 역세권을 쫙 깔고 앉아 있는 상가들이 있는데, 그 상권에 종사하시는 분까지 놓고 보면 충분히 임대 수요, 이 단순하게 4인 식구 이 대가족이 사는 그런 가족 수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을 상대로만 놓고 보더라도 약 한 1만 명의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주변 자체가 이미 관공서, 특히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관공서인데, 자, 여기도 워낙 오래된 관공서입니다. 이 중구청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이런 창업센터부터 해서 새로운 관공서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가 더 있는데, 자, 여기에 이미 아시겠지만 바로 이 두 정거장, 여기가 중구청역인데 여기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 바로 대전역입니다. 자, 대전역과 중구청 이 사이 이 부분이 대형 상권, 상업화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개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에서 주도하는데, 자, 여기 뭐 청년 창업, 뷰티, 뭐 콘텐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더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인구가 빠지는 지역이 아니라 인구가 들어오는 곳이다라는 점이고, 자, 여기에 대전 얘기하면요, 대전역으로 해서 지금 시작합니다. 자, 1조대 대전 역세권 개발이 지금 또 들어가기 때문에 불과 두 번째 정거장까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입지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1, 2인 가구가 굉장히 대세라고 들었습니다. 역대 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부분에 굉장히 좀 부합하는 부동산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도시도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곳의 시세는 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네. 자, 이 현장은요, 자, 이게 원룸 기준입니다. 원룸 기준인데 한 7평 정도, 뭐 평수 기준은 그렇게 되는데, 자, 이게 시세가 지금 8,800, 9,800, 뭐 대부분 지금 1억도 안 되는 돈인데, 자, 서울 기준 한번 비교해 보면 대략 한 원룸에 7평 정도면요, 이거 못해도 2억 5천 정도, 조금 넘은 데는 3억 정도 갑니다. 오피스텔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자, 그런데 이거는 오피스텔도 아니고 주택도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기준으로 사는 가격 상당히 저렴하다는 시세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실제 지금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임대 보증금 500에 월 45만 원인데, 이거 지금 새로 노후된 게 아니라 신축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5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판단하고요. 자, 대출 이게 지금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주택담보하고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 6천만 원대 정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실제 자금 한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가지고도 투자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월 50만 원 받느냐? 저는 그런 전략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요즘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보지만 임대 수익을 보는 거, 그러면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호실을 들어가셔서 기본적으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챙겨가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한 3억 원대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한 3, 4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전략까지 좀 포트폴리오 제안드리니까 이런 점 잘 꼼꼼히 따져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거머쥐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 재테크 전략까지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시거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4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5억 5천에서 7억 3,7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 이번에는요,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인 영등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영등포 하면 일단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여의도, 그리고 또 마포까지 좀 떠오르거든요. 이 주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자, 두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현장 포커스, 현장. 바로 이 영등포입니다. 그 안에 신길동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만들어져서 입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거는 청약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치는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또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가 지금 영등포역이고요. 신안산선이 이 도림사거리역을 거쳐서 영등포 거쳐서 여의도로 들어가는데 바로 도림사거리역 바로 밑에가 신풍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신풍역은 신길 뉴타운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영등포역과 신길 뉴타운 사이에 역이 새로 이게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니까 바로 이 역세권에 만들어지는 신규 재개발 아파트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여의도나 영등포 하면 서울에서 3대 도심으로 아주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가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의도는 솔직히 자금이 없는 분들 들어가기 어렵고요. 요번에도 이제 뭐 재건축 쪽 조금 더 그런 붐이 올 때는 여의도가 상당히 이제 더 뜨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영등포. 근데 영등포 안에서도 이미 과거에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밑에 신길 뉴타운이 형성이 됐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메리트가 자,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5년에서 7년을 더 바라봐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 그러면서도 요번에 정부가 이제 요번 바로 5일날 금요일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게 공급정책인데 그 안에서도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개발이 들어가고 변화해야 되는 곳이 강남 용산보다는 현재 기준으로는 영등포가 더 많이 포커스가 된다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지금 바로 영등포역 바로 앞에 여기도 지금 역세권 확정돼서 개발 들어갔고요. 바로 여기 신길 재정비 촉진구역 이미 여기 이제 90%가 이미 완료가 돼서요. 여기 한번 안 가보신 분들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엄청나게 바뀌어 있다는 거. 결국은 이게 미래가치 컨셉으로 좀 바라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 바로 이 신안산선 교통의 호재가 있다라는 얘기. 그것도 정부에서 지금 딱 고밀도 개발하는 데가 바로 역세권이거든요. 이런 지역을 놓치셨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여기에 일단 지금 뭐 영등포만 놓고 가격 올랐다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전국 특히 서울 기준으로 해서도 영등포가 가장 높은 상승률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가장 비근한 예가 여기 신길 뉴타운 바로 이 센트럴 자이 아파트인데 요게 요번에 매매된 게 34평 기준으로 14억 8천. 이게 상당한 지금 가격입니다. 보통 우리가 10억대 넘어가면 강북도 지금 이제 10억이 간당간당 넘어가는 건데 이게 상당합니다. 영등포가 과거 기준에서는 5억에서 7억 정도 했던 것이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라갔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니까 자, 중장기적인 미래가치 측면을 해서는 충분히 영등포 집중하셔야 될 지역이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현재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역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역 분석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자, 재테크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이거 지금 신규 새로 만들어지거나 입주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약을 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청약은요, 아시겠지만 좀 조건이 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서울, 인천, 경기도, 자,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인데, 자, 1주택을 보유하셔도 괜찮은데, 요거 34평 미만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여기 청약이 된다는 점 꼭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가격, 지금 시세가요. 24평 기준이 5억 5천대, 그리고 34평 기준이 7억 3천. 이게 지금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기준이면 좀 전에 봐셨던 신길 뉴타운의 14억대, 15억대 거래되는 가격 대비 보면 이게 경매로 사는 것보다도요, 오히려 반값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실제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자금 기준. 자, 이게 지금 정상거래, 매매로 해서 가는 거라 그러면 자금 7억대고 자금이 필요한데, 자, 이거 재개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청약자금 약 한 6천에서 7천 정도의 초기 자금만 갖고 계시다가, 자, 중간에 재개발이 돼서 사업 승인 나오고 이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대출. 자, 근데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30% 기본적으로 무이자 대출이 되니까 내가 쓰는 자금이 결국은 초기 들어가는 초기 청약할 때 들어가는 자금 정도만 들어가고요. 자, 실제 그러면 대출까지 감안해서도 대출을 나중에 받고 잔금 치를 때도요. 자, 25평 기준으로는 1억 9천만 원대 그리고 34평 기준일 땐 2억 한 5천만 원대 정도가 실제 들어가고요. 자, 실제 현재 거래되는 게 25평이 현재 8억 5천대고요. 자, 요게 최근에 가장 낮은 거래로 거래된 34평 기준이 13억 5천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이라 그러면 분양가 대비 현재 거래가 기준은 상당히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청약 조건이 맞고요. 가능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 본인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누구한테? 자녀분한테 명의를 해놓으면 보통 한 5년에서 7년 뒤에 다 끝나고 입주가 되는 거니까 자녀분이 결혼해서 들어갈 때 이런 거 하나 해주신다 그러면 충분한 포트폴리오 된다라는 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재테크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 도보약 1분 초역세권입니다. 시세는 19억에서 19억 5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자 성북구 하면 사실 장위 뉴타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굉장히 큰 규모가 큰 뉴타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인접한 곳일 것 같은데요. 좀 어떨까요, 이사님? 네, 자, 세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바로 현장 포커스 현장, 바로 이 성북. 자, 이게 좀 강북입니다. 강북 안에서도 상월곡동. 자, 이 현장은요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주택이 아니라 다중주택, 이 3층짜리 건물인데, 자, 이게 단독이라는 거. 자, 이게 요즘 다주택자에 걸리시는 분들은 자, 이런 부분 단독이라는 점을 한번 명심하시고요. 자, 위치는 6호선 상월곡역에서 바로 인근인데 초역세권, 바로 도보 1분.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여기 상월곡역, 이 6호선입니다. 바로 밑에 쪽이 월곡역 다음에가 여기 고려대역입니다. 고려대학교 큰 학교가 있는데 바로 상월곡역인데 여기도 대학교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동덕여대학교라고 바로 이 위쪽, 바로 위쪽 라인이 장위 뉴타운, 여기가 총 15개 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그 일부는 지금 거의 한 40% 정도 구역은 이미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대형 이런 부분들의 입지 자체, 공원부터 해서 상당히 입지, 특히 거주 만족도는 상당히 좀 높은 곳인데, 자, 이 부분이 과연 이거를 그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살기만 편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자, 주변 자체가 이미 상월곡역 주변으로 벌써 명문 대학교가요. 바로 인접해서 고려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여기 카이스트, 경희대, 한국외대, 여기 종합예술. 벌써 이게 7, 8개의 명문 대학교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실제 이 현장은요. 바로 대학생 임대 수요가 일단 지금도 현재 임대 맞춰져 있는 게 바로 이 대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임대 컨셉으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고, 여기에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공급 확대가 바로 역세권의 고밀도, 결국은 여기 아직도요 2종입니다. 2종. 일반적인 역세권 하면요 상업지역이 되거나 준주역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2종 주거지역이니까 충분히 상향이 돼서 용적률 상향, 그리고 이런 토지를 갖고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에 대한 호재까지도 같이 가는 바로 그런 입지라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자, 장위 뉴타운 실제 지금 있는 이 상월곡역 옆에가 바로 15구역이고요. 이미 1구역, 5구역, 6구역, 4구역, 3구역 이미 다 됐고요. 이쪽 안쪽으로 지금 해고 있는 과정인데 요번에 이제 공공 재개발로 유력화되는 이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요.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가 돼서 이 공공재개발로 턴을 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다 노후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곳. 그리고 바로 인접해서 이 학군들, 특히나 고려대도 있지만 바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과학
카이스트부터 해서 뭐 국방연구원 이런 부분이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요즘 정부에서도 뭐 뉴딜 정책이 금년도부터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데 바로 이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가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여기 바로 상월공역 바로 밑에거든요. 이러한 또 투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 개발도가 더 집중되기 때문에 충분히 또 투자 가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바로 이 강남은 9호선이라고 하는 참 황금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 강북에는 원래 그게 없었는데 요번에 이 광북 횡단선이라는 게 하나가 계획이 돼서 들어가고요. 바로 여기에 또 이제 동북선, 충분히 이런 면목선, 자, 이런 부분으로 새롭게 경전철 노선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통에 대한 호재, 그게 미래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강북이라고 해서 여기는 아니야 라고 좀 외면하지 마시고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보신다 그러면 충분한 미래 가치까지 더 있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수요를 기대해 볼 법해서요. 포트폴리오 만들기가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재테크 전략을 좀 세우기에도 굉장히 매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 현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무슨 뭐 다세대 빌라 하나 아니면 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이게 아니고요. 자, 이게 일단 건축물 용도상으로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3층이라는 이 해당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고요. 그 안에 현재 기준으로는 이 대학생 임대 수요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시세가 한 19억에서 19억 5천 정도가 됩니다. 물론 뭐 작은 금액은 아니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는 건물 안에 현재 기준으로 보증금 3억 4천에 월 800만 원대의 임대를 지금 벌고 계십니다. 이게 임대 수익이 800만 원 하면 이거 상당한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출 지금 현재 7억 원까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 이거 대출이 되는 이유는요. 전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가 있으면 아시겠지만 대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거 한 8억 6천대에서 9억 원대, 자 10억 원이 좀 안 되는 자금 가지고도 투자가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1주택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솔직히 좀 제한을 많이 안 드립니다. 그런데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나 혹시 무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거 하시고요. 혹시라도 2주택 갖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분명히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공공, 특히나 역세권 개발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현재는 주택으로 쓰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이거요. 지금은 변화가 아니지만 한 7년 정도 그대로 임대 받으시다가 7년 정도에 뭐 하냐. 여기가 분명히 2종이기 때문에 여기 역세권입니다. 자, 그러면 준주거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가면 여기 주택을요. 바로 이거를 근생, 상가, 상업용으로 턴을 하면 이거 주택에서 이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자, 그러면 보유할 때만 좀 문제지 나중에 팔 때는 주택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에 대한 절감, 뭐 양도세 중과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러한 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변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이 바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추천드리는 바로 이 현장들은 대부분 역세권에 그리고 신규로 만들어지는 곳에 이렇게 변화가 앞으로 많이 되는 곳을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잘 검토하셔서 슬기롭게 투자를 고민해 보시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랄게요. 01-3153-2594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위치한 근생 건물입니다. 매화동 아파트 단지 중심에 있고요. 시세는 15억에서 15억 5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일단 주거 환경은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개발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바로 좀 설명 주실까요? 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 집중해야 될 현장, 포커스 현장. 자, 여기 경기도 시흥입니다. 자, 매화동이라는 곳인데, 자, 이 현장은요, 근생 건물. 이거는 완전히 올 상가라는 거고요. 자, 이게 대지 면적도 넓은 건데, 자, 혹시라도 이 현장은요,
혹시 주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요거 한번 또 추천을 드리는데, 자, 일단 위치가 시흥시 매화동 아파트, 이게 약간의 이 좀 도심권이긴 한데 좀 구도심입니다. 그런데 주택단지의 중심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자, 지도를 좀 보면서 한번 입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여기가 광명역입니다. 자, 광명역에서 조금 더 시흥 안쪽으로 가면 바로 여기가 매화동인데, 자, 중심을 쫙 한번 놓고 보면요. 광명역에는 목감지구라는 새로운 신도시, 그리고 시흥 은계지구, 장현지구.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대도시권 스타일의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거주하러 가시는 분들은 일리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이런 트라이앵글 안쪽에 참 재미있는 것이 바로 여기 매화동이라는 곳에, 자, 그냥 그러면 허허벌판에 마을이 있느냐? 아닙니다. 왜 여기가 비어 있냐면 바로 여기에 매화산당 같은 산업단지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서해안 전철은 이미 만들어져서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 지하철이 하나가 새롭게 들어갑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신안산선, 바로 이게 여의도까지 가고 있는 신안산선인데 바로 이 매화동을 거쳐서 갑니다. 바로 이 매화역이, 자, 이게 2024년에 개통 예정. 자, 불과 그러면 한 2, 3년 뒤에는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역세권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게 구도심권의 이 마을 분들을 위해서 지하철 만들진 않거든요. 바로 여기에 만들어지는 동네, 바로 그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데, 자, 현재로서는 구도심이니까 중심, 주거,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고등학교, 중학교 다 학군들이 좀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나면 당연히 용도 상향 당연히 따르고요. 뭐 교통에 따른 시세 차익, 그리고 상권이 또 만들어지는데, 자, 일단 상권이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인구가 더 들어오느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교통에 대한 거. 자, 신안산선은 뭐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자, 2024년. 자, 이게 계획이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미래가치 있고, 바로 매화동인데 매화역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철 예정에 있다는 점이고, 여기 월고 판교선도 이것도 개통됩니다. 여기도 매화역 바로 환승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 더블 역세권이에요. 자, 문제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개통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 가서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런 점도 미래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좀 느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제가 아까 인구가 늘어나는 얘기를 드렸죠. 바로 여기가 매화동 안에 일반 산업단지 12만 평, 그리고 이 매화산단을 중심으로 주거단지 약 15만 평, 그리고 여기 안에 매화동도 지금 약간 구도심이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이 노후된 아파트나 이 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택 재개발만 해도 8만 4천 평.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매화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인구를 보고 여기에 바로 이 지하철역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정부가 그냥 지하철 안 만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만한 인구가 들어가기 때문인데, 지금 인구가 있느냐? 그 인구가 불과 한 4년에서 5년 뒤에는 인구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고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바로 옆에가 광명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광명 시흥에, 자,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단순하게 산업단지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물류유통, 산업제조, 첨단 R&D 업체들이 이미 딱 꽉 차게 들어가는 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먼 미래가 아니라요, 4년에서 5년 정도를 좀 바라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가치 있는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이곳의 시세는 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이 현장이요. 자, 일단 대지만 놓고 보면, 자, 바닥에 있는 토지만 116평. 상당히 좀 100평이 넘는 면적이에요. 자, 층은 3층인데 3층이 전체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세가 지금 15억 원에서 15억 5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자, 여기도 자, 상가가 맞춰져 있는데 아시지만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상가의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실제 이게 지금 뭐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좀 깎아주셨나 봐요. 지금 현재 월
420만 원 임대 수익을 받고 계시고요. 뭐 보증금도 뭐 많이 세게 안 하고 한 7천만 원 정도, 7,5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놓있는데, 자, 대출은 더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이분 입장에서 한 3억 원 정도를 받아 놓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업용 상가 기준으로 해서 더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변동이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이 조건에서 들어가는 자금 약 한 11억 초반에서 11억 후반대 정도. 그러면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이, 자, 요거, 자, 똑같습니다. 전략은요, 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 지금 그러면 이 건물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되, 자, 앞으로 2024년이나 2025년에 지하철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 상가 건물 리모델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임대차가 이런 부분이 거의 8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가격에 대한 상승, 당연한 얘기지만 충분히 변화를 주게 되면 가격이 상승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짧게 가는 것보다는 길게 가고 다주택자 말고 주택에 걱정 없는 분들, 이런 분들 반드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시흥 씨의 재테크 전략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조민기 이사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